앞으로는 분양권 사지 마라 라는 강력한 시그널. 분양권 사지 말라가 아니라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5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세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면이세요? 아, 뭘? 되게 뜬금없어. 연락하는 사이입니다, 저희. 벌써 몇 번째인데 왜 스타일만요. 제가 아무리 기억력이 없어도 그렇지. 제가 기억력이 더 없나 봅니다. 네. 큰일 났는데? 그거 아니고 어떡하지? 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장님? 똑같죠? 저는 이번 주에 요새 세금 납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소리가 외부 알바가 들리는데. 들어왔는데 이제까지는 사실 좀 거절했거든요. 튕겼어. 네. 왜냐면 그냥 일하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싫어서 튕겼는데 요새는 이제 안 되겠어. 어저께 오늘까지 부가세 납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부가세 내고 왔는데 이 세금 이제 재산세 내려면 이제 빚내서 재산세 내야 돼. 이 통장에 쌓아놓은 게 많으면 되는데 이제 그 낼 거 이거저거 내고 나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돈 들어오는 거 있으면 뭐든 해야겠다. 이거 뭐 그렇게 재고자시고 할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으로 물론 재고 이거 요거까지는 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해서 하긴 하지만 아무거나 하진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 외부 일정 한 두세 개 뛰었거든요. 네. 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훅 지나간 거지. 벌써 토요일이야. 한 수요일쯤 온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느낌. 네. 저는 뭐 그렇게 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 느낌 알겠죠. 네, 맨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4일씩 강의하니까. 그거 진짜 그 체력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요새 체력적인 부담을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렇죠. 훨씬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코로나 위기가 아직도 못 벗어나서 우리는. 네. 확진자 이제 100명 막 넘어갈 것 같다고 그러던데 일반. 그래요? 가을 되면 이제 더 심각해지지. 가을 겨울 되면. 큰일이야. 지금 여름이 이런데. 앞으로 겨울 또 이제 앞으로 주가면 오면 이런 것들이 다 안정 국면으로 갈지 또 다시 공포스러운 국면으로 갈지. 아무튼 저는 항상 이렇게 두드리고 살살 가는 스타일이니까. 네. 보시죠. 안정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강영호 소장님과 별별수다 하고 있습니다. 부자 안 돼도 돼. 부자 안 돼도 되고 내 지금 먹고 사는데 흠집이 나지 않게끔 이렇게 조심조심 가는 게 중요하지. 황세무사는 네. 요새 바쁘죠? 요즘에 이제 그 6.17 대책하고 또 네. 7월 10일 대책이 나오면서 정말 문의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 주셨듯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또 겹치다 보니까 이거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좋은 거잖아요. 역시 돈 사실 들어오는 좋긴 한데,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이게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수임해가지고 네. 신고하고 넣고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술을 비싼 술을 얻어 먹어도 될 것 같아. 자, 오늘 특별한 분 모시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오랜만이라. 네, 오랜만에 뵙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 세무사인 황규철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시겠지만 6.17 대책, 7.10 대책 네. 해서 세금 관련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시끌시끌해서요. 많죠. 특별히 좀 모시고 세금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가볍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돼서요. 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1주택 1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1주택자의 비과세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1주택자이면서 이번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2주택자로서 혜택들이 없어지는데요. 앞으로 분양권이 주택으로 취급되면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이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 주택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 세율 인상
해당 시기 적용은 내년 2월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는 것,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는 것. 머리 아파. 복잡해. 네. 자, 거기에 따른 다양한 일단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존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 집으로 옮겨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해서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가장 컸는데요. 투비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내용도 담는다고 하고요. 또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특례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는 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장특공제 불가, 단기 매도 불가,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세 가지가 크게 매칭이 될 것 같은데, 강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분양권은 물권이 아니잖아. 그냥 분양권은 차권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집처럼 봐서 음. 과세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누가 내 생각을 좋게 생각해?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인 거고, 이렇게 법을 하나하나 고쳐서 물건이 아니지만 물건과 같은 거 취급을 해서 세금 처리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판단이 맞는 거죠. 그럼 맞는 거죠. 네. 임대차보호법도 어차피 채권이었는데 물권화 시켰으니까.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거잖아요. 분양권도 네. 소위 말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그렇죠. 준해서 처리하겠다. 그렇죠. 분양권 갖고 있다고 해서 1주택 흉내 내지 마시고 1주택 1입주권과 같은 취급받아서 결국 이제 분양권 갖고 있던 걸로 입주하면 기존 주택 팔아야 비과세 맞춰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다만 이제까지 아니었는데 이슈 갑자기 바꿔. 그러면 법 바꾸고 나서 취득하는 거부터는 이제 그렇게 될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이제 그거를 딱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분양권 사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분양권을 사지 말라가 아니라 분양권을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양권을 샀다가 그걸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실수요로 그 분양권으로 갈아타고 기존 주택은 기한 안에 팔아라. 이제 그런 걸 강제하기 위한 거겠죠. 그러면 투자 목적 분양권을 사지 말고 실수요 목적의 분양권을 사도 아니 된다?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투자 목적을 논해요? 말을 바꿔야 되나 이거? 지금 거의 공직자분들도 다 집 팔고 네. 세종시에 집 팔고 서울집 논현동 집 갖고 있으면 직무가 이어지지 않고 파면되고 그런 식인데 조심해야지. 세종시 요새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사실 아이고, 기사에 없었는데. 네. 세종시를 들고 있는 게 나을 뻔했네. 그러고 보니까 수도를 옮긴다는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야. 어떻게 들어가는지 술을 그래. 먹게 되네요. 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사실 이제 그 분양권 전에 일단 조합원 입주권을 빗대어서 설명해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단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조합원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 된다라는 규정이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3년 이후에 처분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신축되는 주택에 가서 2년 내에 거주하거나, 그리고 이 주택을 준공 후 2년 내에 처분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지금 조합원 입주권이나 종전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씩 분양권도 그쪽에 녹여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법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법 자체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의미는 조합원 입주권처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사견과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래 1주택 1입주권 특례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요거 사실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고 있어. 저기 아파트가 올라가. 조합원 입주권을 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 그렇죠. 집에. 그러니까 이 실수요인 거야.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가는데 못 들어가니까 일단 이거 사고 나서 요거를 3년 이내? 그러니까 그 정해진 기한 안에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비과세 되는 건 맞는데
3년이 지났는데 얘는 여전히 못 들어가. 그러면 충분히 안 나는 났으니까. 그거는 왜냐면 실거주인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음. 특례가 만들어진 게 요게 지어지고 나서 일정 기한 안에 세대원 전체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 지어지는 시점부터 일정 시점 이내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면 이 집을 비과세 받을 수 그렇죠. 있는 1주택 1입주권의 특례제도가 원래 계속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분양권이 이제 저기 올라가는 게 뭐냐면 입주권이잖아. 조합원 입주권인데 그거 말고 일반 분양한 분양권도 있잖아. 그렇죠. 그 분양권을 할 경우에는 얘는 주택이 아니니까 전혀 딴 걸로 쳐줬던 거야. 그렇죠. 입주권은 좀 까다롭고 얘는 주택이 아니니까 더 막 느슨했던 거지. 음. 아니야. 입주권 수준의 규제는 받아라라고 이번에 이제 그렇죠. 바꿨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딱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네. 실수의 목적이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타강사 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의 이슈 증여라고 하는데요. 자, 710 부동산 대책 세금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가 돼서 지금 그 대책의 여파가 굉장히 뜨겁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눈치 보기 작전도 굉장히 심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22일 날 세법 개정안 상세 내용이 발표가 됐죠. 오우, 그렇죠. 뭐 완전 뭐 종합 선물 세트가 아주 그냥 예쁘게 마련이 됐는데, 자, 실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매우 궁금합니다. 요 근래 강남 지역의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세무 쪽에서 상담하실 때는 어떤지, 7월 10일 대책 발표 이후에 달라진 점, 그 전과 이후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실 일단은 7월 10일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7월 10일 전에는 상담 오시는 분들에 대한 문의사항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부동산 매매업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세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의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럼 내가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반면에 7월 10일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징역, 징역권들에 대한 상담이 어마어마해요. 90%에 대한 중이. 뭐 이거 저를 빗대어서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일단 상담 자체가 그렇게 온다는 자체는 다른 세무사님들에게도 그런 상담이 많을 것 같아요.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 송파.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세무사도 영역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황세무사가 부동산 전문 세무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 그쪽 자체가 영역을 많이 소유 하니까. 물건을 가까운 세무사 그럴 찾아오니까 수도 그 있죠. 지역 물건들, 그러니까 강남권역 물건을 관련해서 문의가 그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네. 이제 제가 송파에 있다 보니까 송파 위주, 그리고 위례, 그리고 하남, 그리고 뭐 강남 3구 이쪽 라인에서는 거의 이제 최소 2개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문의가 좀 왕왕 있죠. 많이 있죠. 근데 저는 딱 보면 그 생각이 들어. 역시 강남 사람은 현금도 많구나. 이게 그 김현민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뭐가 있냐면 증여세 세율이 낮고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너무 높으니 증여로 피해서 가는 게 많을 거다라고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양도세는 남은 거에 대해서 내는 거지만 그렇죠. 증여는 가액 전체에 대해서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증여세 세액이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게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증여 구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세금 증여세 자체가 높단 말이에요. 양도세보다 훨씬 클 수 있는 게 증여세거든요. 왜냐하면 양도세는 내가 아주 오래전에 진짜 쌀 때 산 게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사서 15억 됐으면 5억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15억에 대해서 증여를 하면 15억 전체가 과표잖아. 자녀 증여면 기껏 해봐야 5천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그럼 14억 5천에 대해서 뚫기면 10% 2% 5억 50% 다는 부분이 많잖아요. 40%.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면서 취득세도 엄청 비싸거든요. 증여는 3.8%니까.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90%가 상담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세를 내면서 고민하겠다라는 분이 많다는 얘기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머니에 이렇게 현금들이 많았나? 첫 번째 거기서 놀라고, 두 번째 궁금한 거. 그 중에서 증여로
상담하고 나서 상담료 내고 상담은 할 수 있지. 보고 나서 꼭 세금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하고서 증여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증여를 마음 먹고 실행하자. 예, 이렇게 가는 게 많은지. 그게 그러니까 실제 이 강남의 자산가들 또는 이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더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이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이거 준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했을 때 그리고 한 50% 정도는 진행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문제가 아니라 취득세율이 올라간다고 공표를 해버리니까 이게 4%에서 12%로 조만간 바뀔 거다. 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4%일 때 빨리 넘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관 속에 묻어서 갈 거 아니니까 언젠간 줘야 될 자산이라면 지금 취득세 쌀 때 줘버리자. 이렇게 해버리는 게 맞아요. 증여세는 뭐 지금 현재 동일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 증여 취득세 세율을 진짜 건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4% 12%는 승계 취득, 유상 그렇죠. 승계 취득일 때 세율이고 증여는 3.5%에다가 뭐 농특세인가 20% 뭐 아무튼 그거 묻으면 3.8, 4%인데 그걸 갖다가 건드리면 이제 그것까지 허들 높아지면 애국을 몇 배로 하는 거네. 그럼 많이 해야지. 자, 그래서 5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실제 증여를 실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많이 좀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취득세율 바뀌기 전에 빨리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한 번 더 여쭤봐요. 정말 이 정도의 증여세를 내고 하시는 게 맞을까요?라고 한번 여쭤봐요. 근데 상담 오시는 분들이 부모님 입장도 계시고 자녀들 입장도 계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증여 받아가라 라고 하니까 자녀들은 한번 움직여 볼까 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세금이 이 정도 나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항상 상담을 한 번 더 드리는 이유, 상담을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세금을 내는 거 하고 나중에 지금 부모님께서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연로하시니까 속된 말로 또 쉽게 말해서 상속으로 가면 이거보다 상속세는 더 저렴할 수 있다. 세금적인 면에서는 더 금액적인 면에서는 더 저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여는 5천만 원까지 공제, 뭐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그렇죠. 공제고, 하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 5억은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배우자가 생존해 계실 때는 기본 10억까지는 공제해주니까 그럼 세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싸서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도 증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그러죠? 일단 이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상속공제를 해도 또 그때가 더 내야 되는 거죠. 제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꼬꼬마 시절에 그때도 신문 보면 절세 재테크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에 절세 방법, 탈세가 아닌 절세 공부한다고 할 때 상속이 공제는 많지만 그러나 증여가 훨씬 더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유는 왜냐하면 요새는 장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때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그때 얼마나 했겠어. 그러니까 지금 20년 지나서 지금 상속받는다고 생각해봐. 세금이 몇 배가 아니라 10배는 되겠다. 20년 전 가격으로 따지면 그런 거지. 근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두 분께서는 지금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다 사견으로. 별별 수다하면서 그 얘기 안 하는 걸로.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사실 어제도 이제 제가 모임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 때 사람들이랑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의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은 딱 정해져 있잖아. 요만큼이잖아. 근데 지금 돈을 푸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풀리는 거, M1, M2 통화량 증가하는 거에 비해 부동산은 그대로니까 실제로 결국 뭐냐면 돈 가치가 계속 이만큼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치가 그렇게 고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심리에서 뭐 여러 가지 출렁출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딱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제가 4년 전에 썼던 글을 보니까 그때가 2016년인데 그때 막 분양권 초피가 얼마예요 막 이러면서
분양권 이런 거 사고 팔아서 돈 벌어본 사람들이 시장에 재진입하던 초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는데 이렇게 보면 정부가 규제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돈을 벌어봤던 30대들이 다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나는 이제까지 그때까지 내 지난 텀에 들고 있던 거 너무 힘들었거든. 막 그래서 손해보고 처분하고 그리고 낑낑거리면서 가다가 시장 좀 풀리면 털고 부채 좀 갚고 맘 좀 편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6년 7월 24일 날 쓴 거야. 지금도 있어.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팔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라 보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이런 내용을 제가 썼었어요. 2016년. 그리고 그거 나오고 나서 딱 3달 반 뒤에 11.3 대책이 나온 거야. 규제로 싹 바뀐 거지. 조정 대상 지역 규제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걸고 4년이 왔잖아. 이게 뭐냐면 투기과열지구 첫 지정이 2002년이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2003년에 대통령 새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시작 시점이 2002년, 2016년이 살짝 오버랩이 되고 왜냐면 2017년에 대통령 바뀌었잖아. 5월 달에. 딱 오버랩이 되고 4년이 지났잖아. 그러면 2002년에서 4년 지나면 언제야? 2006년이잖아요. 지금이 2006년 정도에 온 거야. 2007년, 8년. 그럼 어떻게 돼? 꺾이는 거지. 그럼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더 이 상승 무드가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뭐 금융위기가 왔든 아니면 사실 금융위기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지난 텀에서 공급 물량이 있어. 그러니까 공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있었고 너무 올라버린 가격도 있잖아. 돈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요게 이제 꺾이면서 다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010, 11, 12, 13 이런 하락장 조정장이 왔던 것처럼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이 과거로 돌이켜볼 때 2006년, 7년 정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로 가는 시점이었다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 바뀌면서부터 가격이 조정됐으니까 정책을 잘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일전 조정기를 거치는 거지. 살놈들도 많이 샀잖아.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아. 30대가 나서서 막 마지막에 가서 물건 걷어주고 그리고 지금도 30대가 맨날 영끌에서 하는 똑같아. 판박이야. 그러니까 미래의 수요를 갖다 끌어 쓰는 거야. 30대가 지금 살놈이 다 사. 그러면 20대가 또 와서 사? 돈이 어딨어 20대가. 20대가 30대 돼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20대가 30대 되고 안 사는 30대가 40대 되려면 또 에너지 충족해야 되는 시간, 돈 모으고 내가 사야지 맘먹고 할 시간이 몇 년 필요한 거야. 그렇게 본다고 하면 꺾일 수 있는 것이. 꺾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한 2, 3년 남았다. 1, 2년 남았다. 그때까지는 더 가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다. 이게 하나 의견인데 그거는 그냥 가능성이야. 그죠? 가능성이야. 지금 이게 바뀐 게 뭐냐면 IMF 때는 우리나라만 힘들었어. 그잖아요. 그래서 안 풀어줬잖아. 우리나라 그때 금리 20% 넘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이 서구권이 힘든 게 아니라 동아시아 여기 우리나라 같은 데가 힘들었던 거니까 니들은 죽어봐라고 냅뒀어. 근데 정작 자기들이 힘드니까 금리를 막 내리던 돈을 막 풀잖아. 유럽이 힘들었으니까 막 풀잖아. 일본도 풀고 그렇게 해서 해결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올 것 같으니까 막 풀잖아. 그래서 우리도 막 풀고 그러니까 이거 돈 풀어서 해결하는 게 가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 돈 푸는 게 막 서로 막 이러고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시국에서는 지난 텀과 같은 게 반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돈 가치가 더 휴지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사실 그 지난 금융위기 때의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병 교수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돈을 그렇게 풀면 그 풀린 돈이 곳곳에 다 가서 전국의 부동산이 다 들썩이는 게 아니라 대도시 중심으로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자산의 속성이 그렇거든. 아는데 투자해. 모르는데 안 가. 모르는데 싸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 우리 뭐 캄보디아 싸면 가서 살 거 아니잖아. 전 세계 돈이 싸도 캄보디아가 싸다, 아프리카의 뭐 오지에 가나가 싸다,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자산에 가서 더 붙는다고. 이제 그런 게 부작용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지. 그럼 서울은 글로벌 도시니까 다시 서울 안에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가는 시국은 가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 결론은 결국 그렇게 나오는 거네. 가능성 측면 두 개를 얘기한 거예요. 되게 알았어. 신빙성 있는 가능성 하나, 뭐 알았어. 가설.
지난 텀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 2년 음. 정도 있다 꺾인다. 음. 지난 텀과 다르게 하면 그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뭐냐? 한 1, 2년은 더 간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1, 2년은 난 더 갈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법적인 측면하고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우리가 이 세법 정책이 터지고 나서 가장 전환점이 먼저 됐던 것들이 2017년 8월 2일 대책 이후에 이제 너네 다주택자들 너네 2018년 3월 31일까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줄게. 단 4년짜리 해도 혜택을 줄게. 뭐 소득세법은 5년이지만 어쨌든 그 단기 임대를 하면 혜택을 줄게. 근데 4월 1일 이후부터는 8년짜리로 등록해야 혜택을 준다. 그쵸?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 종부세 혜택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이 도리하는 회계 기간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되는 기간이 언제냐면 2022년 4월 1일.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물건이 의무 나와. 임대 기간이 그러니까 끝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임사자의 매물들이 서울 안에 있는 임사자의 그렇죠. 매물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 조금씩 나오게 되면 8년짜리 등록한 사람들은 2026년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뭐 서울이든 뭐든 시장이 많아지면 그만큼 가격 자체는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게 들거든요. 시기가 2021년은 아니라고. 그렇죠. 2021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얼추 맞는 거야. 음. 재고주택 매물들이 부족하다. 기존에 들고 있는 매물들이 부족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매물이 풀린다라고 하면 시점이 언제냐? 공교롭게도 파리 대책 때 4년, 그렇죠. 5년 묶은 거니까 이 대략 22년, 23년 3기 신도시가 진짜 빨리 공급돼서 수도권의 물량을 어느 정도 채워주면 걔네도 23년, 4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갑자기 맞물린 게 그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정비 사업 마지막 물량들 남아 있는 거 2008년도부터 뉴타운 쫙 밀어냈잖아요. 그렇죠. 그거 공급이 2012, 13에 많이 됐잖아. 그거랑 보금자리 주택 하겠다고 2009년에 해서 또 그때 막 밀어냈잖아. 그게 짬뽕이 돼서 계속 갔잖아. 보금자리는 3억짜리를 막 밀어내고 이게 막 하니까 사실은 그 물량들이 계속 또 나와주면서 심리는 이미 저 금융위기 때문에 식어서 사야 돼? 이미 꺾여서 더 이제 더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1, 2년 동안 보면서 거쳤는데 싼 집이 계속 나오니까 야, 이걸 지금 사서 가기에는 그렇고 이제 그러면서 조정이 왔었거든. 그 시기가 겹쳐진다고 하면 2022, 3, 4 그렇죠. 그때가 이제 그런 물량 충격 또는 심리 충격 이게 결국 지난 텀이랑 똑같이 오버랩이 그렇죠. 되는 거야. 근데 돈을 더 지랄을 하면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전 요새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 그거예요. 뭐 생각하는 하나의 축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할 때 통계 기반이 굉장히 약했어요. 뭐 없었다는 거죠, 사실상. 근데 요즘에는 실거래가 신고 30일로 바꾸고 그리고 단속 수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시장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흡수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대책을 내놨으나 결국은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에 대해 지금 정부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에 대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동산 너무 세게 잡았다가 경기까지 죽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말 회심의 칼을 들자면 1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 깜빵 보내야지. 개드립 북한보다 자제요. 북한보다 더한 거 아닐까요? 개드립 자제요. 네. 정말. 네. 그런 그래서 효과를 내게끔 하겠지.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시장에 주는 영향이 과거보다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래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면 당신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뭐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팔아야 될 사람들 잘 팔아주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주택이 필요하거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잘 살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래를 내다보지 마라.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이런 상담을 증여 관련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네. 증여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요. 이건 네.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사견을 빗대어서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상담을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증여해야 될까요? 떨어졌을 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것도 또 한번 또 빗대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고. 돈 벌기 싫네. 아 사실 제가 뭐 이거 증여하면은 하는 신고 대행하면 예, 신고 수수료 저희가 받긴 하죠. 하는데 그만큼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그렇지. 하나의 뭐 제 사견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라는 게 하나의 좀 팁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에 증여세 이만큼 내고 취득세 이만큼 내가지고 나중에 뭐 종부세 줄이는거나 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되느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그러니까 의미에서 증여는 진짜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이게 증여가 그게 있잖아요. 6개월, 3개월 거래 실거래 신고 이 그렇죠. 내역이 있으면 그거 기준으로 증여 가격 잡잖아요. 그거 없으면 공시 가격으로 할 수 있잖아요. 공시 가격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증여하시는 분들은 저는 웬만해서는 감정 평가 받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최근 시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워낙에 또 요즘 시장이 급격하게 또 요동을 치니까 차라리 감정 평가 받고 안전하게 갑시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죠. 감정 평가 거래가 아예 없는 시점에서는 공시 가격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네. 그게 낫잖아요. 증여세 덜. 그럴 수 있죠.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니까 공시 가격 혹은 감정 평가. 하락장 오면 그때 하면 그것도 좋겠다. 저도 그렇게 많이 근데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도 자기는 방법이 올릴 것 있긴 같다 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근데 많이들 큰일 났어 옮기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세무사님한테 물어볼 게 4개인데 지금 1번에 사실 1번이 거의 핵심이에요. 사실. 1번 자, 그래서 네.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보게끔 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라. 결정하도록 한다. 굉장히 양심적이네요. 네. 아유,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황세무사님 모시고 계속 네. 이야기 중인데요. 네. 두 번째, 자녀한테 주택 취득자금 소명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네. 심지어는 증여를 해준다고 해서 증여세까지 주면 그것도 또 세금이죠. 그렇죠. 증여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증여를 했을 때는 음. 증여 받은 사람은 음. 취득세를 내야 되고, 혹은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증여세나 취득세를 못 내면 또 하나의 또 증여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전세끼든 대출을 껴서 부담보증을 하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 각각 나눠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부모님이 이 증여세 취득세까지 내주면 그대로 또 증여세가 또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게 또 문제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또 증여를 해버리면 할증과세도 30% 붙고 세금도 또 내줘야 되고 엄청나게 세금이 많은데도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거를 네. 실제 소명을 하라고 하나요? 물론 적정한 세금에 맞게 세금을 내면 소명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미성년자가 세금을 이만큼이나 냈어? 그럼 어디서 돈이 났지? 부모님이 냈어? 그럼 그거에 따라 또 추가적인 세금을 낸 건가? 한번 쳐다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 무섭네. 예를 들어 계산해보니까 증여세가 1억 나왔어. 근데 증여 받은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30대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 쳐요. 증여세가 3억이 나왔어. 너 3억 어떻게 증여세 냈냐?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면 3억 돈 벌어서 냈어요. 돈 번 거 갖고 와봐. 그랬더니 3억 모은 게 없어. 카드값 맨날 쓰고 그래가지고 3억이 수령이 안 됐어. 연봉 뭐 예를 들어 6천만 원씩 5년에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그런데 그렇죠. 10년 취직한 지 10년이 안 됐는데 너 이거 어떻게 냈냐 그러면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증여세 내세요 하고 그렇죠. 또 두들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따블 세금이네. 집 주고 세금 내주고 그냥 아주 그냥. 게다가 또 뭐 참고적으로 뭐 그 증여세를 못 내게 되면 뭐 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증여세를 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5년 내에 뭐 연부연납을 통해서 이자 붙여서 그 집 담보로 국세청에 그 집 담보로 세금을 나눠서 낼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대신 이자가 붙죠. 그리고 이자 대략 몇 프로예요? 1.8% 정도.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 세금을 내는 것보다 연부 연납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이거 꿀팁이다. 근데 복리로 들어가니까 뭐 그건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82년생인 남자가 10년 이상 일을 했어요. 연봉도 거의 지금 현재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목동에 7억짜리 집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 구매를 하면서 예금 얼마, 내 본인 자금 얼마, 그리고 여타 뭐 대출 얼마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부족한 자금이 한 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2억 정도를 부모님한테 빌렸어요. 빌려서 빌렸어. 네. 아, 그거 중요한 얘기다 그거.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2억 실질적으로 차용한 게 맞냐? 라고 소명을 하라. 그리고 난 이거 증여 조사하겠다. 그리고 10년치 자녀 통장, 부모님 통장 다 깠어요. 조사를 2019년도부터 11년까지. 근데 11년 또 마침 또 이 자녀가 왕십리에 집을 하나 샀던 거죠. 그런 것까지 다 들춰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 좀 많이 낸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미 동거래 왔다 갔다 한 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 뭐 조절할 수 있는 건 조절하겠지만 30대가 부모한테 써놓고 사도 한 써놓고 번쯤은 이자 내시는 볼 건 수 알겠는데 있다. 일단 지금 사지 말라 할 때 샀으니까 그간 돈 주고받은 거 다 갖고 와 보세요. 부모님 들여갔어요. 용돈 뭐 조금 줬을 거고 받은 거 다 까보자 해서 까봤더니 10년 이내에 있는 내역들이 누적으로 쌓이니까 그 2억이 다가 아니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용증을 쓰는 것도 정확하게 이분들은 또 오히려 공증도 받고 이자 지급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실질이 맞는지도 체크를 하게 되고 국세청 뭐 제가 이렇게 얼핏 귀동량을 듣기로는 차용증 쓰는 거는 요즘 예의주시하고 있다. 너무 이런 많은 걸 쓰시니까 실질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또 이자를 지급을 하면 이자를 지급 받으신 분이 세금을 27.5% 냈는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이익을 냈는지까지 검토를 하는 투명한 짝이 세상을 원칙이에요. 운영하고 있네. 그러니까 네. 이자 수익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나 이자 얼마 돈 빌려주고 그렇죠. 이자 얼마 받았어요를 나라에 신고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이자를 1년 동안 받았으면 275만 원 국가에 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원칙을 했습니다. 투명한 세상이. 네. 무섭다. 그런 이거. 것까지 사후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그냥 아무것도 조사 하지 나온 마. 것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무섭다. 마. 무서워. 어떻게든 세금이 그냥 다 지금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증여권 그리고 자금 출처권 이건 것들이 거의 좀 핵심 상담 내용들이에요. 두 가지가. 그냥 걸리면 다 나와네. 주고받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한 다여섯 분들이 30대 초반이고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 하고 있어. 집을 10억대 집을 사야 되겠대요. 돈 어디서요? 없고요. 사실 이렇게 빌리는 것처럼 해서 증여받으려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다 한마디 하고 이제 돌려보내드리죠. 아, 그렇구나. 거의 그런 거 같아. 안 걸리면 된다. 뭐 그 마인드가 난 진짜 그 다운 계약서 이런 거 쓰는 분들도 어쩌다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운을 쓴다는 거야. 실무에서 자기가 그걸 주고 사요? 왜 그렇게 다운을 쓰고 사요? 그랬더니 안 그러면 못 사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안 걸리면 그렇게 생각하시.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지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걸 그렇게 하셔라라고 하면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 두 분이 선택하시는데 이거는 뭐 조사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거기서 이제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7월 선거가 10일 시작이니까. 이후에 증여, 그 다음에 취득자금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럼 뭐 차용증 이런 거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10년치 다 조사할 수 있으니 네.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하시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 조심하게 정확하게 순서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원칙을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네. 요즘에는 너무 이게 타이트하고 촘촘하고 하다 보니까 국세청 자료들이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편법을 쓰는 거는 사실 조금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취득세율도 이번에 710 대책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7.10 대책 이후에 이제 이렇게 바뀌겠다, 바뀔 거다라고 이제 얘기만 했지 그렇죠. 아직 법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음. 이 중간 사이에 음. 증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뭐 부동산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7월 10일 이후에는 증여건들에 대한 상당히 많다. 음. 그래서 다시 뭐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1주택자들은 취득세율은 뭐 1%, 3%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들은 12%로 간다. 그리고 증여를 받게 되면 12%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안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서 법이 바뀌기 전에 잔금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지금 사서 계약해서 음. 법이 바뀌기 전에 잔금을 쳤다. 사실 이것도 네. 모르겠어요. 음.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음. 법이 바뀌면서 단서를 어떻게 달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지금 경과 규정이 안 나온 그쵸, 거잖아요. 경과 규정이 일시적 안 나오다 1세대 보니까. 2주택이든 아니면 뭐 그렇게 방향은 잡아주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를 봐줄 건지 법 그렇죠. 공포가 언제 되고 음. 공포 이후에 시행하는 시점 자체는 또 조정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그리고 또 구제해줄 건지.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하나가 있고 다른 주택은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른 것도 실수요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주택으로 갈 때 이것도 8% 적용할 거냐 일반세율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시행 후속 대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냥 이런 아무 여러 사례들이 얘기도 있으니까. 없으면 중과 두들겨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사를 묶어서 임사 음. 묶어놓고 한 주택만 갖고 그냥 1주택 갈아타기 하는 사람을 구제해주겠다라고 생각하면 걔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묶어서 8%가 아닌 그렇죠. 뭐 1에서 3% 갈 수 있게끔 해준 내용이 경과 규정에 아, 달리거나 달려야 그렇죠. 되는데 별도의 내용에 달려야 되는데 뭐 요즘 분위기로 봐서 그렇게까지 임사를 거의 토사구팽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장관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을 국회 가서 하셨던데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 주택 임대 사업자는 굳이 없어도 되는 거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굳이 뭐 그렇게 봐주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더 나가서 또 주택임대 사업자들 분들도 이제 좀 그 7월 10일 대책에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뭐 단기에서 8년 옮기는 거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후속 대책이 나와요. 예, 아파트도 이제 가입 안 되고, 되고. 빌라나 단독이나 이런 것만 이제 임차는 할 수 있고 이제 임사는 털어내는 거지. 아 그거 우리 흑역사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또 웃긴 게 임대사 그 부처 간의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은 4년이고 소득세법은 조특법은 8년, 뭐 5년, 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10년인데 이건 4년 끝나면은 폐지 자동 말소. 그러면 5년 못 지키면 중과세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도 후속 대책에 사실 나와 맞춰야죠. 같습니다. 네, 맞춰야 되는 게 날 맞다고. 그걸 5년으로 맞춰주든 그걸 좀 조정을 해줘야지.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있었죠. 정부가 너무 커서 그런가 봐.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대책을 낼 때 같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먼저 냈으면 지금 뭐 빠르게 움직이시는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었고 오히려 혼돈이 많이 좀 적지 않았을까. 일부러 혼란과 혼동을 통해서 겁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명확하게 해주면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분석 나오고 대책 나오고 피해가는 법 나오고 그걸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포를 주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공포를 딱딱 맞아야지.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이를 구속하는 문장이 되는 건데 당연히 세심하게 그런 혼란을 겪지 않게끔 해야지. 그 취득세 요율 아까 2주택 3주택 네. 퀴즈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음. 집을 갖고 있어. 네. 한 채를 더 사야겠는데 사모님 이름으로 집을 사. 그러면 대표님 이름으로 1주택, 사모님 이름으로 1주택이잖아. 그렇죠. 세대잖아. 네. 그럼 취득세 세율은 8%야, 4%, 1%, 2%, 3%야? 8%이지 않겠어요? 인별과세 아니야? 취득세 일별이에요? 물어보는 거야. 몰라 나도 안 살 거니까 돈이 없거든. 이게 세대별이래. 세대별. 네. 네. 이게 지금 이미 4주택부터는 4% 과세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식구가 4식구니까 식구별로 하나씩 사면 되겠다. 그럼 1인 1주택이니까 4주택 해도 다 1%씩 내면 되겠네. 그게 이미 작년에 12, 16대 바뀌면서 4주택은 4% 때릴 때
하나하나 3주택 있는데 그럼 나머지 없는 한 명 이름을 사면 그냥 바로 4.6% 맞아서 뗐는데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뀔 때도 그냥 세대별로 해서 세율은 때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의원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양도 이게 세마다 다 다르니까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지만 중과세 이런 것들은 세대 기준으로 받잖아요. 세대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1세대 1주택 2주택 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과세는 그렇게 세대 기준으로 가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기준으로 가고 취득세는 개인이 사는 거지만 세율은 세대 기준으로 가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누가 정리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진짜. 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것만 가지고도 이런 거 체계적으로 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실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지금 많이 좀 혼란이 있는데 이런 혼란들이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하면 한 9월쯤에는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서 강의로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들어봐야 되겠어. 하도 막힌 게 많아서 상담을 오면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상담을 못 하겠는 거지. 머릿속은 워낙에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담 컨설팅을 안 하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했다기보다는 하기 싫은 거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더 잘하네. 내가 대표님보다 더 잘하나 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쯤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요새 머릿속에 워낙에 복잡하고 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또 항상 세법은 문제가 시행 시기에 관련돼서 늘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쭉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마침 9월달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등록해야지. 자, 네 번째인데요. 향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절세 방법 뭐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사실 이제 1주택을 갖고 이제 향후에 이제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절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이제는 실수요 목적에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것밖에 절세 방안이 없다.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계속 갈아타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주택을 비과세를 받되 최대한 세금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한 줄여보려면 10년 이상 보유 앤드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문제가 이제 보유 거주 절반, 그렇죠. 예, 보유 절반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40%. 보유만 했어도 연 단위로 8%씩 갔는데 지금 그거 기간도 15년으로 늘었나요? 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0년이고 10년이고.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나 그런 사람들이 뭐 조정대상 지역 이외에 있는 주택을 살 때는 15년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약에 막 2년 이상 거주는 했는데 이거를 좀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그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장기 투표공제에서 바뀌기 때문에 2년 이상만 거주하고 뭐 파실 분들이라면 올해 안에 그냥 처분하시는 게 세금적으로 더 쌀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적용 시점이 내년이에요? 네, 내년부터 장기 투표공제 바뀌는 거죠. 그거 봐. 올해까지는 10년 이상 보유했는데 2년 이상밖에 거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장기 투표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바뀌니까 형특이 딱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올해 팔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네. 한 번 더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네. 중간 정산 한번 하고 집 바꿔 살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앞으로 10년 살면서 중간 정산 만들 거 하나 또 하고 그게 또 세테크일 수 있겠네.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뭐 15억, 16억, 17억, 18억, 19억, 20억 이렇게 팔아도 2년 이상만 거주했다면 80%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많아도 80% 일단 까고 시작하니까 그렇죠. 20%에 대해서 내니까 많아야 1억, 그러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애초에 그렇죠. 비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러면 16억에 판다고 하더라도 9억에서 6억 그렇죠. 사이인 7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장특 80%를 날리니까 7, 8, 56, 5억 6천 빼고
그럼 한 1억 얼마 남는 1억 4천 거예요. 안에서. 그거 안에서 일반 세율. 일반 세율 적용이니까 1억 몇 천이면 세금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겠네. 그렇죠. 한 3, 4천 되겠네. 어우, 복잡해. 움직이실 거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홍기철 세무사님 모시고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오랜만에 초대 손님 모셔서 진행하니까 전 좋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꿀팁들 이런 거 좀 들으니까 네. 확실히 그리고 이게 누가 세무조사 맞았대 이런 얘기랑 이런 거 걸렸대 그다음에 이런 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게 사실 막 법률 문장으로 보면 또는 대책으로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느낌인데 사례로 보면 어머 이게 어머 무서워했다 이런 기회가 이게 확실히 사례로 공부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뭐 예전에 한번 제가 초대 받아서 이렇게 왔을 때는 그때는 좀 정말 실수가 있었던 사례들을 좀 어마무시한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자기가 주택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 상담을 한번 어느 세무사님들에게나 받고 전문 세무사님들에게 받고 이렇게 오시고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는 없어요.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상담을 근데 그건 되게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면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세무사한테가 상담 받으시고 얘기할 때도 그래. 여러분한테 받으세요.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이게 다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다 알려주지 않아서 빵꾸 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의견들을 봐야 돼서 그 얘기를 이제 뭔가를 할 때는 너무 함정,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무가 함정이 많은 시절이 돼서 그냥 예전처럼 별거 없을 때처럼 쉽게 결정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담 가고 뭔가 행위를 하니까 사고가 상대적으로 덜 난다. 그거는 좋은 시너지 같습니다. 시그널 같습니다. 시대가 나은 비극일 수도 있겠다. 자, 한편으로 저는 오늘 쇼킹했던 게 투명한 세정에 관련해서 완전 쇼킹이었어. 그 증여세에 또 새끼를 무는 증여세 그거 무섭다. 진짜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겠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연락드리면 상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복잡하고 어려워서 세무사하고 꼭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세무법인의 송파지점 황기철 대표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실 5단지가 50층 올라가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직접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라는 그린벨트 카드가 공급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지금 주택 공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뜨겁게 지면을 달구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국방부 소유의 태릉 골프장 부지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의 사전 분양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임대 아파트 재건축, 종사냥을 통한 재건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 지역 안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달라라는 얘기와 맞물려서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지금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 룰을 완화해서 50층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3년간 진척이 없던 잠실 주공 5단지나 대치동 음마아파트 등이 첫 수혜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 수준과 이익 환수 장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균형을 맞출지 막판 고심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는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을 바꿔서라도 용적률과 층고 제한 완화를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하는데 잠실 5단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음마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일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늘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도심 공급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라는 얘기들을 실행에 옮기려다 보니 결국 건들 수 있는 카드는 재건축하고 재개발 카드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의 참여가 과연 속도가 붙을 것이냐, 과연 사람들이 공공의 참여에 동의를 해줄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재건축 2년 거주 의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과연 배제가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사 보면 어떠셨습니까 이거? 근데 지금 다 그냥 말잔치지 뭐. 말잔치야? 말잔치지. 다 카더라 말잔치지. 이거 중에서 하나도 실속 있는 데 뭐가 있어. 나와봐야 아는 거지. 7월 말 안에 낸다는데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카더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별로 사실 그리 의미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결정되면 뭐 일단 결정된 거는 3기는 안 하겠. 그 강남 그린벨트는 안 하겠다. 물 건너간 거고 끝났지. 세공 네. 내국은 그냥 잠깐 좋았다 말았던 걸로. 그 다음에 태능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북부권, 북동부권에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그 거의 안에서는 확정이지, 괜찮으니까 이게 이제 옆에 갈매나 갈매 이지구 확장되는 곳이나 신내나 이런 쪽에 이제 같이 물려가지고 되면 거기 청약하시려는 분들 분양가도 괜찮을 거고요. 이제 뭐 그거는 좋을 것 같은데 육사도 같이 풀어놨는데 육사는 안 건드린 것 같더라고요. 야, 뭐 일단 육사는 배제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뭐 그 정도이고요. 강남 집 둔주 기다리시는 분이 이런 거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예? 예? 그냥 북동부권에 괜찮은 집 하나 나오는 걸 거 아니야. 재건축에서 짓듯이. 그러겠죠. 그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은 원래 얘기했던 거고 6.17 때 뭐 공급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이거는 원래 9,000개 정도 12, 16대 얘기했던 거를 좀 더 많이 그래서 뭐 3만 개 이 정도 사전 분양으로 일단 마음을 좀 붙잡아 주겠다. 그거 뭐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임대 아파트 종상형 재건축 이거는 뭐 벌써 이것도 오래 전부터 떡밥을 계속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년대 후반에 지어졌던 이 영구 임대라든가 이런 임대 아파트들이 노후화돼서 관리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 땅들도 종상향을 해서 좀 빽빽하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건 사실 일반 아파트 공급에 대한 문제보다는 임대 아파트 확보를 좀 유의미하게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막 이 국공유지를 쥐어 짜내가지고 유휴부지 쥐어 짜내가지고 임대 아파트들 많이 짓고 있잖아요. 경찰서 위에도 아파트 짓고 전세 가격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늘 우편물 받을 게 있어서 용산 우체국 갔다 왔는데 되게 낡았거든요. 이거 우체국 위에도 아파트 지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체국 요만큼 쓰는데 우체국 건물 새로 지으면서 밑에는 우체국 쓰고 위에는 임대 아파트 짓고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계속 나오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임대 아파트 용적률 한 200% 초반에 지어놓은 애들 한 400% 이렇게 지으면 임대 아파트 1000세대가 2000세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일단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사에서 제일 눈길이 가는 거는 35층을 없애고 50층 풀어줄 거냐인데 이거는 똑같은 용적률에서 35층을 50층으로 줄 거야. 이건 상품성에 대한 문제예요. 세대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기사는 자꾸 이 층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5층 지뢰를 50층으로 지으면서 이렇게 높이게 되면 건폐율이 줄어들면서 안에 땅이 쾌적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 50층 올라가면 공사비는 또 올라가겠지. 그러겠죠. 이제 그런 게 좀 바뀌면서 쭉쭉 얇게 조망권이 잘 확보된 그런 이쁜 집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의 장점인데 세대가 늘어나는 건 아닌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게 용적률을 풀어주면서 50층을 갈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는데 이게 공공 재건축을 받으면 준다 이런 식으로 갈 건지 이제 봐야죠. 근데 공공 재건축을 준다는 건 사업 자체를 LH 주도하에 또는 SH 주도하에 가면서 늘어나는 분양 물량 중에 절반 임대로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페널티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뭐 이제 공공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공공재개발을 할 때 얘기였지만 공공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분양가 상한제는 피하게 해줄게 이런 옵션이 붙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허브의 분양보증 기준은 여전히 있어. 믿죠. 지금 둔주는
분양가 상한제를 받을 거냐? 허그가 2,900 얼마밖에 안 해준다며. 그렇죠. 지금 요번에 수색도 난리 났어요. 음. 덕은이 2,500 분양했는데 수색 조합 관리 처분할 때 몇 년 전에 관리 처분할 때 2,100만 원 조금 안 되게 일반 분양가를 추산해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아 관철을 했어. 그리고 지금 넣었더니 1,900 얼마 준 거야. 그래서 지금 추가 부담금 다 내야 돼. 조합원들. 야 옆에 덕은은 서울도 아닌데 얘네는 2,500 하고 왜 우리 1,900 얼마야. 지금 이제 거기도 7월 안에 수색 6, 7 증산이 다 받아야 되는데 13일 이렇게 받으니까 멘붕이거든. 그러니까 허구의 분양가 규제도 절대 느슨한 게 아니거든. 재건축은 거기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도 여전히 있잖아. 그것도 다 내야 돼. 그러면서 임대 50층 몇 개 받아서 50층 지으면 사실 좋아요? 좋을 수도 있죠. 그 50층 건물에 들어가는 몇 놈만 좋은 거야. 좋아, 그렇잖아. 아파트 조합원이 몇천 명인데 그 몇 놈 좋으라고. 왜 50층 지어서 건폐율 널널하게 가지고 가면 뭐 쾌적해지니까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또 알아? 내가 50층에 받아서 한강의 그 그러니까 스카이를 누리며 살 수도 이게 있고.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로 이런 게 한강 조망 아파트에서 많이 나와요. 한강 전망이 나올 만한 단지가 있잖아. 저 한강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근데 한강 동호수 추첨이 되면 몇 억 차이가 나잖아. 그럼요. 조망권 때문에. 그럼요. 그게 있으면 이제 베팅해볼 만도 한데 사실은 대다수는 한강 조망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한강 조망 관련돼서도 아크로 땡땡 뭐 아파트가 한강 조망이 전세대에서 보이게끔 단지 평면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가 지금 가장 인기 많은 아파트예요.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 50층 이런 거는 결국 보면 이제 그 수혜가 가는 애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렇게 해서 받으면서 가겠습니다라고 밀어붙이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고민하겠지. 내가 저거 50층 받아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 예를 들어 전체 세대 수가 뭐 몇천 세대인데 그 중에 그 말 그대로 로얄 1군 A급으로 꼽히는 애들이 몇 개면 확률이 나올 거 아니야.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추첨으로 갈지. 또 이거는 또 따져봐야 돼요. 재건축 지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예를 들자면 렉스 아파트 재건축한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 이런 애들은 아파트 단지를 10개 군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재건축하기 전에 한강 보이는 애 그가 그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 안에서만 움직이게끔 했거든요. 군을 나눠가지고 군끼리 추천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재건축은 그런 식으로도 가능해.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나는 어차피 안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임대 아파트 들어오고 이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반대지. 모두가 감내해야 될 악재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걸로 통해서 이 이득은 50층 이런 거 가구하는 이득은 일부 애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 운 좋은 또는 로또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갈 가능성이 없다. 또는 내 군에서는 저 군으로 올라갈 수 없다. 이런 게 장점이 안 보이면 에이 받지 맙시다. 반대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조합원들이 개개인들이 고민해서 따질 문제인데 이게 무슨 그렇게 좋은 패냐? 그래서 잘 사실 모르겠어. 도심 공급의 유일한 수단이 재건축 재개발이고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공공의 참여가 과연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 공급이 빨리 돼야 되는데 과연 빨리 공급이 빨리 돼야 되는 데는 나라의 조바심인 거지 조합원들의 조바심은 아니지. 그거 해줄 거면 제초한 좀 없애고 뭣도 없애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할게. 조금 약간 우리도 손해 좀 보긴 보겠지만 18다리 다 잘라놓고 이거 하나 좀 을르르르 이거 먹을래 을르르르 지금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공급 대책 내야 되니까. 장난하냐 지금 거의 그런 느낌일걸.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는 사람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합은 움직일 수 있어. 왜냐하면 조합은 답답하니까 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월급 다 나오고 이런 게 사업이 간단 전제여서 가는 건데 그러나 조합원들은 에이씨, 저 정도 갖고 움직이기는 그렇지 하면서 우리 장기전 갑시다 집수리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조합원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적용 여부가 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그게 올 네. 연내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내년 이후 조합 설립을 하는 부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요? 난 법률 문장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어. 이제 이게 법률 문장을 만들어서 도시정비법 개정을 할 텐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시대에 기가 막힌 예외 규정을 어떻게 붙일 네. 건지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번 주 내내 공급 대책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공급 대책을 23번째 대책으로 내놓는다고 하셨잖아. 710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얘기 안 네. 했으니까 우리 그렇잖아. 710 나오기 전에도 카더라 그래. 카더라 그게 계속 재밌잖아. 재밌긴 뭐가 재밌어. 씨, 확정되지도 않은 그래서 일단 나오면 봅시다 했는데 지금도 거의 그런 느낌으로 카더라인 거지. 제일 재미없을 때는 네. 부동산에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카페 아무도 안 들어오고 댓글 하나도 안 달릴 때가 안 돼.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 그 시절보다는 낫다. 그런 시기가 진짜 있었잖아. 참혹했다.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공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연일 신문 지면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 기사에서도 계속 핫 랭크되는 그런 기사들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결국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할게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이 깐깐해진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청약을 30일 내에 철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법이 개정안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역주택조합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과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죠.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이번 개정안에서 거의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크게 5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을 공고하겠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일,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거죠. 토지의 사용 권한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자가 자본금을 갖춰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돈이 없어서 사업 진행하는 것은 맞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고요. 또 세 번째는요.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거주 요건과 근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작전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택조합 사업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 종결 또는 사업 해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에 대해서 발표가 됐고요. 또 하나 조합 가입비를 반환하는 것도 쉬워진다고 합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가입비 반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서요. 이 규정들이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크게 단점이라고 불렸던 5가지 바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적용이 제대로만 된다면 그동안의 지주택의 단점들이 거의 대부분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싸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관심으로 지주택을 관심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대체제의 수단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혀 들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전혀 동의하지 네. 않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알 권리 조금 충족시켜 준 거잖아요. 조합원 가입할 때 맨날 상담하는 사람이 저희 몇십 프로 지금 확보됐고요 말하는 거 그냥 공고하라는 얘기잖아. 이게 그 말이 조금 틀리면 그만큼 안 됐네. 가입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내가 판단하는 어떤 기준 몇 개를 삼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됐잖아. 봐봐. 지금 80% 확보가 됐어. 가서 보니까 80% 됐네. 되겠구나. 우리 그냥 이거 가입해도 되겠다. 가입해.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도 된대. 가입해서 갔는데 30일 이내에 보니까 82% 됐어. 아, 여기 가겠구나. 꼭 들어가 가입했어. 있는데 82에서 멈춰. 안 가. 갖고 있는 애들이 안 팔아. 그럼 어떻게 돼? 안 돼.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알 권리는 있지만 결국 이 가기 힘든 구조적으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가기 힘든 구조가 개선이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알 권리들을 몇 개 더 얹어준 것 뿐이야. 이걸 토대로 해서 사업이 더 잘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더 잘 가야 말 그대로 땅도 무소불위의 권역으로 막 땅도 다 앞으로 땅 50%만 확보하면 나머지 50% 수용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막 그런 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거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막 내가 그 얘기를 하겠지.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 지역조합은 100% 민간 사업인데.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소비자가 지역주택조합을 결정할 때 알 권리들을 조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안 되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뒀다고 하지만 아싸리 그럼 일몰제처럼 재개발자건축 일몰제처럼 연간 기한을 두든가 조합 설립하고 몇 년 이내에 뭘 못 받으면 해산한다. 비용은 누가 낸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일몰제를 딱 박아놨으면 안 가는 데는 그냥 빠져나올 가능성이 몇 년 안에 빠져나오니까 돈 얼마 퉁치고 빠져나오세요 이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되게 느슨하게 안 가면 할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흐리멍텅한 그런 규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 권리 정도가 조금 더 더해졌다라는 거지 이걸 보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제 가서 사도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네, 목소리 예제가 절대 안 된다. 잘 안 주지만 지역주택조합은 항상 거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다 집이 비싸잖아. 지역주택조합은 싼 가격으로 홀려. 그래서 일단 코에 끼면 이제 같이 뭐라고 해야 돼? 한 편이 되는 거죠. 잘 가기를 바라지만 이 집을 짓는 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거고 이 사업이 잘 안 가면 안 갈수록 다시 말해서 토지 확보가 잘 안 되고 공사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지고 돈 빌려온 거에 대한 이자가 오래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내야 될 추가 부담금은 비례해서 늘어난다. 뭐 추가 부담금 더 없어요. 그런 거 없다. 더 낼 수 있다. 물론 일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안 내도 되는 일부 조합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낸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못 권하겠다. 난 죄송합니다. 전 못 권하겠다. 이 망한 사례들을 몇 군데 봐서 그래 맞아. 직접적으로 몇 군데 봐서 그것도 결국은 그거거든요. 하나 명도 안 되는 하나 때문에 안 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봤어요. 물론 한편으로 소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알 권리가 충족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너무 깜깜이어가지고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건지 많지 물어보면 일단 얘기할 것도 없이 지주택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게 그나마 토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 확보 현황 자체를 알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 자체, 주택법으로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있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 가거나 뭐 굉장히 뭐 좋아지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관적 의견입니다. 네. 또 사업들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택거래가 93% 급감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내용은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 70건이 접수가 됐고요. 33건이 허가가 됐다고 합니다. 허가제 대상이 아닌 소형은요. 가격이 오르고 오히려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허가제가 아닌 대상은 어디냐면 토지 면적이 주거용은 18제곱미터 이하, 상업용은 2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넘기면 허가 대상이죠. 그래서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불허가 된 사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대치동 9건, 삼성동 8건, 청담동 5건이 허가를 받았고요. 이렇게 허가를 받게 되면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허가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은 11건의 허가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송파구는 허가 모두가 아파트였다라는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각광받는 아파트가 하나 생겼어요. 리센츠 전용 27.68제곱미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지난 6일 10억 8,500만 원이었던 이전 최고가가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된 직후 지난달 24일 11억 1,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견했던 당연한 일인데 하지만 가격은 이게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꺾여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딱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은
엄청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꺾이지 않았다. 음. 그냥 실수요자들이 그런 거지. 물건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제한됐잖아요. 살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는 거고 그 안에서 맞춰서 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급도 줄고 왜냐하면 전세 껴 있는 집 이런 데들은 임대 만료일이 2, 3개월 이렇게 말 그대로 실거주 입주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매물도 엄청 줄고 살 수 있는 사람도 투자 목적으로 살 사람들은 다 거치니까 실거주할 사람들만 들어갈 거니까 매물 공급도 줄고 입주하려는 수요도 줄고 이게 줄면서 거래량은 줄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매물이 확 있는 상태에서 수요만 줄면 가격이 조정될 수 있겠지만 둘 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비율로만 봐서는 수요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다. 그런 거죠. 반대였으면 어땠을까? 매물 줄고 수요는 여전히 많다. 그럼 올라갔겠죠. 급등했겠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다들 거래가 없다고 중개업소들은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잘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근데 허가들은 그래도 잘 해줬네. 허가는 들어간 것들은 다 승인을 해줬다. 접수된 거는. 근데 접수하기 전에 다들 태클을 거니까 묻는 거지. 접수 전에서. 네. 자, 마지막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강남도 웬만해선 10억이라고 하는데요. 710 대책이 전세값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면요. 비강남권 새 아파트 전셋집이 10억이라고. 마포 성동구도 2주세 1억 5천 올라갔다. 전세가율은 50% 수준으로 낮다. 전세값 강세 땐 집값도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별별 수다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 나눴었던 얘기, 임대차 3법 관련된 이야기,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골라봤어요. 그 전세값 상승이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거나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세값이 급등해서 전세가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갭 투자 수요가 몰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직 갭이 많다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세값이 급등세를 보이면 전세값을 올려주느니 집을 산다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야 매매로 돌아섰던 적이 있다라는 통계가 지금 근거로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세가율이 5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가을철 전세값이 강세를 보이면 매매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7일 기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서울이 평균 50.10%다. 강남이 42%, 서초가 45%, 송파가 46%, 마포가 53%, 용산이 45%, 성동이 52%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갭이 커 보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낮네요, 전세가 비율이. 이게 지금 70막 이렇게 되는 게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그만큼 많이 오른 거지. 전세가는 덜 오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높은 호가를 받아준 전세 가격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마포 성동도 2주에 1억 5천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뭐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추세가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가가 별로 안 오르면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지금 몇몇 거래의 흐름은 다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임대차 3법 또는 입주 물량에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 건데 그럼 그렇게 해서 전세가율이 다시 50, 60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그러면 매매 갭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뭐 이제 뭐 그런 사실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세 가격이 확실히 입주 물량이 조금 적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턱턱 그러니까 최근에 신길 뉴타운 입주 물량이 몇천 세대 있거든요. 신길 뉴타운 영향받는 권역의 주택들은 전세 가격들이 조금 주춤에 안정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입주 물량들이 소진되면서 입주들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가격도 좀 살살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전세 가격이 이게 여기까지 나갔어?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게 확실히 해소가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세가 상승세가 보이긴 해요. 뭐 한 5천만 원 1억 오른 데들은
여기저기 좀 보이는 것 같고. 음. 저 살고 있는 집도 저는 자가예요. 네, 저 살고 있는 집도 한 1억 정도 호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전세가? 한 두세 달 전에 비해서 음. 한 5억 5천 나오는 게 지금 물건 6억 5천 뭐 하나 나오고 이런 것처럼 봐서 물량들은 전세 가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보실 때 여기 지금 보면 마포하고 성동이 다른 지역보다 전세가 비율이 높잖아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마포하고 성동이 유독 거의 한 10% 가까이. 높은 걸로 보여주고 용산은 낡은 집이 많고 마포 음. 성동은 재개발 재건축해서 재개발해서 새로 입주한 신축 주택들 비율이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전세가들이 좀 높게 가는 부분이 있고. 신축이 있어서 전세를 더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 들어가야 재건축 안 한 되니까. 낡은 집 많은 동네들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아요. 뭐 음. 음마 아파트 20몇 억 하는데 전세 뭐 지금 전세가 음마가 막 올랐대. 잠실 로단지가 올랐대. 올라서 6억 5천이야. 올라서 6억 5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는 20억인데 그럼 30% 30% 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이 평균 값을 많이 깎아주는 거고 상대적으로 지금 삶의 이 거주 만족도가 높은 새 아파트들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좀 높게 차지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평균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렇대.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그래도 새로웠죠? 아, 세무사님이 나오니까 확실히 이게 이 사람은 교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게 못 보는 시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통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710 이후에는 상담의 90%가 증여예요. 증여의 50%는 실제 하세요. 이거 그러면 상담 오는 사람의 45%는 증여를 하고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얼마나 증여 개수가 많은지. 실제로 710 이후에 증여가 폭증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문학권에. 그게 이제 기사로만 봤었는데 실증적으로도 일하시는 분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법무일도 같이 하잖아요. 밥을 못 먹어요. 내업이 법무 팀. 네, 그러니까요. 아우, 내용이 정신없이 없다. 바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지금 시장 자체가 720 대책 이후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관망세가 확실하게 짙어진 것 같습니다. 7월까지 나오게 되는 공급 대책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계속 썰만 있고 카더라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될 때까지는 다들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날씨도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꿉꿉하고 그 날씨도 더워요. 우울해. 아 맞다. 네. 이제 술 다시 먹기 시작했으니까 술 사야지. 술 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